오늘은 이제 만성 골수백혈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질환 전반의 설명과 또 이제 치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만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질환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급성 백혈병이 오래되면서 만성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급성 만성은 별개의 질환이고 그게 이제 성질이 좀 서서히 좀 진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질환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지면 급성기라는 단계로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급성 백혈병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골수성이라는 말은 이제 혈액 세포가 이제 그 분화할 때 주로 크게 이제 골수성 세포와 림프 세포로 좀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분화를 합니다. 말하자면 혈액 세포의 그 가문 같은 건데요. 이제 골수성 세포에서 발생한 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수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게 용어가 이제 요즘에는 이런 무슨 성 이런 이제 성자를 많이 좀 빼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실 거라서 그냥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백혈병은 이제 혈액 세포, 특히 골수 안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한 혈액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어떤 염색체 이상이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제 만성 골수백혈병 환자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염색체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 그런 어떤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유전자를 BCR, ABL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이게 바로 이제 치료의 타겟이 됩니다. 이제 병기는 이제 3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고형암의 뭐 1기, 2기, 3기, 4기와는 좀 많이 다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고형암의 병기 그러면 보통 뭐 1기, 2기 초기면은 뭐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 많이 진행하면 점점 이제 좀 주변으로부터 또 멀리까지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단계. 4기면 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만성기에서 진단이 되시고요. 거의 뭐 한 95% 정도 이상.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종종 가속기나 급성기 상태로 처음에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안 좋은 상태이고요. 처음에 이제 병원을 찾는 증상은 이제 혈액 수치 이상으로 많이 오시고 주로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백혈구 상승 때문에 오시고 가끔 혈소판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 이 복부의 오른쪽 위에는 간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위에는 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라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실 성인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비장이 많이 커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제 뭔가 배 안에 그득한 느낌 이런 불편감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피로감, 체중 감소, 빈혈, 뭐 열이 나거나 어떨 때는 이제 이런 뭐 몸의 여러 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른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검진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그냥 건강 검진 몇 년에 한번 하시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염색체인데요. 사람의 염색체는 이제 46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각각 이제 넘버가 붙어 있는데 9번과 22번 염색체에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두 개가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9번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고 2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ABL1이라는 유전자와 BCR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부위에서 이게 딱 잘라져서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붙으면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두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 BCR ABL1이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런 융합 유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융합 유전자가 이제 그대로 그 신호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상 단백질이 이제 BCR, ABL이라는 이제 이상 단백인데 이게 어떤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딱 붙으면은 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어떤 세포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게 또 불필요하게 그 암세포가 막 이제 숫자가 불어나게 만듭니다. 그런 신호를 이제 계속 보내면 이게 결국 이제 암으로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똑같은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치료제를 이제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면은 이 자리에 이 에너지원이 붙어야 되는 자리에 약이 딱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쭉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게 막아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이제 치료가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뭐 TKI라고 하는 치료제입니다. 진단은 그 혈액 검사 이상에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일단 이제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혈액 도말 검사의 사진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CML 환자입니다. 이제 진하게 핵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백혈구거든요. 근데 백혈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늘어나 있으면서 좀 모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원래 말초 혈액에는 이런 큰 세포들 보이면 안 되거든요. 호중구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자란 거라 보여도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세포들, 여기 큰 거 이런 것들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 백혈병 같으면 이런 아주 좀 크고 악성도가 높은 세포만 동일하게 쫙 보여요. 근데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렇게 여러 단계의 세포 한꺼번에 확 보여서 사실 이것만 봐도 진단을 거의 내립니다. 그런 정도로 좀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검사를 해보면 비장이 원래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0cm 정도 길이여야 되는데 그게 막 많이 커지는 분들은 20cm, 30cm도 커질 수가 있어요. 골반까지 거의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의 이제 의심을 하고 들어가죠, 보통은.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골수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말초 혈액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BCR ABL1이라는 그 유전자를 이제 그게 그런 이상 유전자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단계에서도 보고 또 그 융합된 염색체 단계와 그다음에 융합 유전자 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좀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PCR이라는 건데 PCR 검사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융합 유전자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소량만 혈액에 섞여 있어도 그거를 이제 증폭시켜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민감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말초 혈액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국제 표준화 수치라고 했는데 이제 동일한 잣대로 측정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 검사 센터 또 뭐 해외의 다른 기관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어떤 표준화된 수치로 이제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IS 인터내셔널 스케일이라는 그 수치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진료 보시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항상 뭐 몇 퍼센트 얘기 들으실 겁니다. 그게 이 검사의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에는 늘 목표가 있죠. 어, 근데 이제 보통 암의 치료 목표라고 하면은 당연히 암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뭐 심각한 질환이니까 그게 가장 첫째겠고, 또 이제 생존율을 연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뒤에 또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CML은 이제
치료제가 좋아지면서 생존율은 매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도 다른 혈액암보다는 이제 진단이 되면 조금 안심을 오히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외에도 이제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부작용이 적고 또 이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좀 중단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를 선택할 때는 치료 효과도 고려하지만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장기 생존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적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으로 다른 병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 약제 선택이 달라지고 또 가능한 부작용 또그 환자 개개인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 그리고 실제로 약을 잘 드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그냥 단순히 암세포가 줄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IS 국제 표준화 그 지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쭉 봅니다. 물론 이제 0%면 가장 좋겠죠. 그 병이 이제 없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경구 항암제로 치료하면서는 병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0%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면 그 아래다, 아주 적다라는 의미이고 병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되긴 하겠고요. 다만 한 0.1%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처음에는 한 뭐 3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단되실 때는 그 높았던 수치가 쭉 떨어져서 적어도 0.1% 아래로 조절이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최소한 이제 살아나가시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0.1%의 기준이 MMR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더 줄었을 때는 이 단위에 따라 10분의 1씩 떨어질 때마다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5승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MR4, MR5, MR6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MR4보다 더 낮은 상태를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통틀어서 이제 Deep Molecular Response라고 해서 DMR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일단 적어도 MMR을 얻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전공의 때쯤 이마티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런 인터페론 뭐 이식 그다음에 뭐 하이드록시리아 이런 인터페론 이런 걸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 성적 보시면은 이렇게 쭉 눈에 띄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보면은 글리백을 이마티닙을 복용을 하면은 7년 이상 뭐 그다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먹으면은 거의 뭐 90, 2, 3% 정도의 환자가 이제 장기 생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데이터는 사실 더 좋아졌거든요. 더 좋은 신약들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생존이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예. 물론 일부 이제 예후가 안 좋은 환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지만 한 2, 3%의 환자에서는 치료 도중에 예상외로 또 매우 빠른 진행을 보이거나 이제 급성기로 이제 내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전신 항암 치료를 같이 하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이제 좀 어떻게든 뿌리를 뽑아서 완치를 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환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약 잘 드셔야 됩니다 얘기 계속 나오는데 좀 안 드시는 분들도 좀 꽤 있거든요. 몇 년씩 지나다 보면 근데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적은 약을 잘 드셨을 때 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반 정도 환자에서는 이제 치료 반응이 아주 좋으면 약을 좀 중단을 해볼까 하는 시도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써져 있는 이런 소견들이 있으면 좀 그래도 조금 더 질병에 이제 내성이 있거나 조금 약이 잘 안 듣거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적 치료제 TKI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 아까 보셨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메티닙 같은 게 이 그 암은 담백에 붙으면 이제 그 에너지원이 붙지를 못해서 결합하지를 못해서 이러이러 이제 암이 계속 증식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차단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작용으로 이제 이 신세대 이거는 뒤에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붙는 자리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해 오던 TKI와는 조금 다른 약제가 에시미닙이라는 게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뭐 셈블릭스라는 약인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요 약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약들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듣거나 급성기 등등에서는 이런 치료를 여전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1년에 글리백 이메티닙이 도입된 이후로 쭉 이제 나온 신약들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전에 그 포나티닙이 이제 3세대 TKI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시미닙은 아예 다른 신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기는 주로 1세대, 2세대 TKI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장기간 유지를 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 반응이 좋지 않거나 하면 약제를 변경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에시미닙도 여기에 이제 만성기에서 쓸 수 있는 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속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TKI 치료로 다시 만성기로 전환이 되거나 또 심지어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기도 일단 TKI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현재 국내 급여 기준상으로는 그 1차 처음에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로는 이메티닙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티닙을 좀 고용량으로 쓰고 안 되면 이제 2세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급성기인 경우는 이제 그 표적 치료제만으로는 안 되니까 항암을 같이 하는데 이때도 처음에 쓸 수 있는 DKI는 이메티닙 고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약이 많이 나왔으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약을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으면 좀 앞단에 이제 빨리 고위험 환자일수록 쓰고 싶은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또 이제 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그 1세대 이메티님 이제 처음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시긴 할 겁니다. 장점은 이제 오래 써오면서 이제 경험이 많아졌다. 그리고 안전성이 이렇게 막 20년 이상 써도 이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안전성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런 장점은 있고요. 근데 반응 속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 약들도 처음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세대들의 장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2세대를 많이 쓰는 경우가 좀 더 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세대들은 그 약제마다 부작용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쓸 수가 없거나 또 오히려 고령이신 분들 그런 경우는 천천히 좋아지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그냥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또 이메티닙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쓰고는 있고요. 여기 용량, 그다음에 주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서 부작용이라고 이제 제가 많이 여기 2세대도 이렇게 쭉 적어놨지만 사실 다 빈도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티닙이 아무래도 좀 부작용도 꽤 많긴 합니다. 많이 붓고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대 약제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좀 더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아까 깊은 그런 치료 반응을 좀 얻기도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1차 치료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도 또 들을 수 있다. 또 2세대 약을 쓰고 안 들었을 때 다른 2세대를 썼을 때 시도했을 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다양하게 최적의 반응과 그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약제들마다 조금 보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스티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이상으로 써야 되고요. 처음부터는 못 쓰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용 용법 및 용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좀 문제거든요. 이 공복을 지켜야 하는 문제. 닐로티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이라는 게 상호작용이 예민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얼마 후에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한 2시간 이상 좀 뛰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2번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매일 몇 년씩.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약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제 다른 약을 썼다가 부작용 때문에 닐로티닙으로 왔다면 편안하다면 또 뭐 충분히 복용은 열심히 이제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닐로티닙 같은 경우는 좀 혈당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문제, 그러니까 대사 변화가 좀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혈관이 안 좋으셨던 분, 뇌경색이 있었던 분 이런 분들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약을 좀 더 선호한다든지 하고 다사티닙은 이 스프라이셀인데 이 약은 폐나 심장 부작용 때 좀 특별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물이 차거나 심장에 고혈압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근데 흉막 삼출은 소량인 경우는 그냥 약을 유지하기도 하고 용량을 줄이고 좀 이뇨제를 쓰거나 해서 조절이 되면 그대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폐고혈압 문제, 그러니까 심장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나사티닙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부작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혈구 감소증이 꽤 많은데 사실 다른 약들도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특정 약의 혈액 수치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약을 유지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이고요. 일단 보스티닙은 설사가 좀 흔합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초반에 좀 심하고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설사약이라든지 또 간 보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처음에 처방을 해서 그 시기를 넘기면은 또 잘 약을 드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용량이 이제 500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만성기 환자분들은 뭐한 400 정도 로 시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줄이면 훨씬 좀 견디기가 수월해지는 면이 또 모든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도테닙 스펙트는 국내 개발 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이 다 힘들어서 못 쓰는 분들 라도테닙 써보면 또 편안하게 잘 가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많은 건 좋은데 좀 간 수치 상승이 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것도 용량 문제로 조금 그거를 조절을 해주면 충분히 이제 저희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임상 시험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는 이제 앞서 2세대 약들이 잘 안 들었을 때, 뭐, 이제 2세대들이 힘들어서 3세대 약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약의 특장점은 이 T315I라는 돌연변이, 이거는 다른 약들에 거의 다 안 듣거든요. 근데 이 매우 심각한 돌연변이가 있어도 이 약이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장점이고, 다만 혈전 부작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심장 혈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초반에는 고용량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면서 굉장히 좀 힘든 약이라는 인식이 사실 좀 있었는데 이제 이 만성 골수백혈병에서는 이제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전략적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질병이 조절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g, 15mg 이렇게 줄이는 전략이 있고요. 고혈압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에 보험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바로 2차부터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2가지 이상 해도 안 됐을 때 이제 3차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세대 애시미닙인데 이 애시미닙은 이 그림이 약간 다른 그림인데 이제 그 BCR과 그 ABL1이라는 그 유전자 때문에 생긴 단백질의 모습이고요.
이제 거기에 아까 그 에너지원이 붙어가지고 작용하는 거를 이 TKI라는 약이 거기에 대신 붙어서 작용을 막는다 했는데 붙는 자리가 어, 이 시민입은 이쪽입니다. 이제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기전이 다르다는 거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TKI들의 내성이 있었던 그 환자들도 좀 다른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작용을 했을 땐 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약들의 내성인 경우에 좀 썼을 때 잘 듣는 환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독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작용을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는데 사실 다양하게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 글로 써놓은 것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심한 정도나 발생 빈도를 보면 다른 약들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국내에 23년도에 보험 승인돼서 이제 한 작년부터 좀 주로 좀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현재는 3차 이상으로 돼 있어서 두 가지는 적어도 이제 치료를 못하게 되어서 세 번째로 써야 되는데 사실 부작용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에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에 1차 치료제로 허가는 됐습니다. 허가는 됐고 처음부터 이 약을 쓰면 뭐 고생 안 하고 또 나한테 잘 맞으면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은 가격의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좀 더 앞단에 써도 좋을 약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래서 약은 이제 하루 두 번이고 공복도 해야 돼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하루 한 번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시민입도 요즘에는 거의 한 번, 하루 한 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입 연구에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자가 보스티닙이라 하필 그렇게 보이는데 이 보스티닙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그 2세대 TKI라는 약제들에 비해서 이제 이 에시민입이 좀 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좀 개선을 많이 시켰다. 그런 이제 자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런 약제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 반응 평가는 이제 더 이상 뭐 골수 검사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진 않고요. 중요한 시점에는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말초 혈액을 체열을 해서 그 PCR 검사를 3개월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째에 10%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또 1년째에 0.1% 안쪽. 그러니까 결국 MMR이라고 하는 이 주요 분자학적 반응을 얻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수준이고요. 이제 용량을 좀 늘려야겠다거나 또 약제를 바꿔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은 보통 그 용량을 이제 늘리는 것도 있지만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부작용이 있으면 뭔가 약을 줄여야 될 거고 또 치료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충분한 치료 기준과 이제 반대죠. 그래서 1년 이상 좀 최대한 쭉 써봤는데 1년, 2년을 써도 아무래도 IS 퍼센트가 1% 미만으로 안 줄어든다. 이럴 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약을 잘 드시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약통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약이 많이 남아서 처방을 좀 빼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안 드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먼저 확인을 하고요. 약을 잘 안 먹어서 반응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먼저 드시기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약이 진짜 잘 안 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BCR ABL1이라는 유전자에서 또 그 내성을 유발하는 그 돌연변이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약들 그 표 보시면은 그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좀 적어 놓기는 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거나 또 검색해 보시면 내가 먹고 있는 약에 어떤 유전자가 내성인지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할 때 이거는 이제 결국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제 혈액암 협회에서 이제 네, 데이터를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 목표,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사실 이제 그 IS 퍼센트 수치가 뭐 솔직히 0.1이든 1.5든 느끼시는 건 별 다를 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당면한 불편한 것들이 결국 삶의 질을 저해하고 그러면서 약을 먹기 싫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더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부작용을 좀 안 겪고 싶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실제로 부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약을 먹는 정도가 이제 떨어지죠. 용량도 자꾸 줄이게 되고요. 저희도 계속 힘들다고 진료할 때마다 말씀하시면 약을 뭐 줄여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작용이 뭔가 계속되고 이제 잘 관리가 안 됐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복약 수능도가 낮고 하면은 이제 좀 치료 성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복약 수능도가 90%, 그러니까 10개 드렸는데 9개만 드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반응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확률이 이제 현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하고 부작용 관리를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잘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참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주의사항들인데요. 치료 순응도를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시간 알려주는 어플도 많고 약 담아두는 통도 있고 또 같이 사시는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잘 드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건강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까 합병증들 보셨지만 어떤 대사질환, 뭐 심장혈관 질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은 사실 나이나 생활 습관, 식습관과도 관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데 생활마저 안 좋게 하시면 더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금연금주, 검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계획을 할 때 좀 고민이 되실 거라 일단 치료를 잘 해서 뭔가 약간 중간에 약을 항암제를 쉴 수 있는 기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일시적으로 그 약을 중단하고 인터페론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남자분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고 여자분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들의 영향을 음식도 그렇지만 약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약이 뭔지 이제 잘 알리고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고요. 보조식품 민간요법 한약 등등. 그리고 자몽은 여러 가지 약의 농도를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나 뭐 독감 등등 그런 감염에 대한 대비 접종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이제 열심히 잘 하고 또 치료 반응이 좋으셨던 분들은 이제 약을 좀 중단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분들에서 좀 끊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적어도 이제 3에서 5년 이상 쭉 치료를 잘 받은 환자에서 고려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구마다도 조금씩 기준은 다르고 또 이제 의사들도 약간의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뭐 5년은 써야지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도 사실 3년 됐는데 끊자 그럼 좀 불안해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기준을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오래 치료를 했고 그리고 또 깊은 그 좋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가 됐을 때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PCR은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달 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지켜보는데 보통 이제 한 반 정도, 이마티닙은 좀 더 낫고요. 하지만 2세대 이상의 약을 쓰다가 경과가 좋아서 중단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대략 반절 정도는 좀 꽤 오래 끊을 수가 있어요. 뭐 몇 년도 가거든요. 근데 어, 그 얘기는 이제 반 정도는 이제 금방 또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좀 1년 안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매달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수치가 이 MMR, 요게 아까 0.1%였죠. 0.1%가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약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여를 다시 했을 때 대부분은 또 다시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는 시도를 이제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약을 완전히 완치가 돼서 약을 끊었다가 재발한다 이 개념보다는 쉴 수 있는 기간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삶의 질의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제 쭉 요약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강의는 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